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복을 지니고 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향해 축복해 줍니다. 또한 그림자를 보지 말고 몸을 돌려 태양을 바라볼 것이며 끊임없이 베풀면 됩니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자기를 파괴하는 폭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복을 지니고 살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와 함께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정세가 혼란스럽고 대립과 반목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국론이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서야 어찌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나? 그렇습니다. 화합하지 않고서는 무슨 일이든 이룰 수가 없겠죠. 오늘의 한자 사분오열에서 그 옛날 어지러웠던 시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는 숫자 4를 말합니다. 갑골문과 금문의 사자는 4개의 가로줄로 나타내었는데요. 숫자 1, 2, 3과 마찬가지로 지사자에 속합니다. 계절 계자와 결합된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말하지요. 때 시자를 써서 사시라고도 합니다. 사지 지자를 쓰는 사지는 두 팔과 두 다리를 가리키지요. 발족자를 써서 사족이라고도 하는데요. 반하거나 혹해서 꼼짝 못하는 것을 사족을 못 쓴다고 표현하죠. 원래는 짐승의 4발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부는 나누다는 뜻입니다. 8팔자와 칼도자로 구성된 회의자인데요. 팔 자체가 나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로 물체를 가르다는 뜻을 나타내지요. 반열은 합할 합자입니다. 분열은 찢어져 갈라지다는 뜻입니다. 넘겨줄 양자와 결합된 분양은 나누어서 넘겨주다는 뜻인데요. 상가나 택지를 나누어서 판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택지 분양이니 상가 분양이니 하는 표현을 쓰죠. 오는 숫자 5를 말합니다. 고문자에서 오자는 두 물건이 교차하는 것을 본떴는데요. 후에 숫자의 명칭으로 차용된 것입니다. 경서 경자를 쓰는 오경은 육아의 5가지 경전, 즉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를 가리킵니다. 또 소리 음자를 쓰는 오음은 궁상각치 후에 5가지 음류를 말하지요. 려은 찢어지다는 뜻입니다. 터질 결자와 결합된 결렬은 갈갈이 찢어지다는 뜻인데요. 회담을 할 때나 교섭을 할 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제각기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또 깰 파자와 결합된 파열은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4분오열은 넷으로 나뉘고 5으로 찢어지다는 뜻으로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분열되어 폐명하다는 의미였지만 지금은 분산되어 통일되지 못함을 형용하는 말로 쓰이죠.
이 고사는 전국책 위책편에 나옵니다. 전국책은 중국 전국시대에 활약한 책사와 모사들의 문장을 모아놓은 책이지요. 전국시대의 작품인데 원저자는 알 수가 없으며 전한때 유향이 편찬한 책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다들 아시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 말기에 7나라가 패권을 다투고 있었는데요. 즉 제초, 진현, 조위한 등 7나라 중에서 서쪽에 위치한 진나라가 가장 강대했습니다. 정치가들은 시기와 형세를 살피고 있다가 강대국과 약소국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주장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파는 소진을 대표로 합니다. 약소국들이 연합해서 강대한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합할합자 세로종자를 써서 합종이라고 합니다. 또 한 파는 진나라의 장이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약소국 중에 몇 나라가 마땅히 진나라를 따라 다른 국가를 공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따을 연자 가로 횡자를 써서 연횡이라고 하죠.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쉴 새 없이 유색객들을 보내 여러 나라에 유세를 했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정객 장의가 위나라에 유세하러 가서 위나라 왕에게 진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으라고 권유를 했는데요. 그는 위나라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나라의 지리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정나라와 진나라, 초나라, 한나라, 조나라, 제나라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일단 전쟁이 나면 굳게 지킬 방법이 없으니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만일 남쪽의 초나라와 연합하고 제나라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제나라는 곧 위나라의 동쪽을 칠 것입니다. 만일 제나라와 연합하고 조나라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조나라는 북쪽에서 도발을 할 것입니다. 또 만일 한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한나라의 군대는 곧 서쪽에서 진공할 것이고 만일 초나라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초나라가 남쪽에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중하지 않아도 곧 전란이 일어날 텐데 어찌 안전에 대한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른바 사분오열의 이치입니다. 위나라 왕은 장의의 말을 듣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장의는 다시 매우 우려가 된다는 표정을 짓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실로 대왕을 위해 걱정이 됩니다. 만약 진나라와 한나라가 연합해서 일단 위나라를 공격한다면 위나라의 멸망은 시간 문제일 것이옵니다. 장의는 교묘한 언변으로 위나라 왕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도록 설득을 한 것이지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소? 위나라 왕이 물었습니다. 장의는 위나라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좀 더 강하게 위나라 왕에게 권유했습니다. 대왕을 위해서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 따라 진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진나라는 강대국이므로 진나라와 연합하면 초와 한 두 나라가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 되면 위나라는 멸망의 우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장의의 노골적인 위협과 이익을 내세운 권유에 못 이겨 마침내 위나라 왕은 진나라를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운세에서 사분오열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란 말을 보면 믿지 않으려고 해도 찝찝한 게 사실입니다. 나라가 사분오열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사분오열되지 않게 정심해야겠습니다.
보존을 통해 옛 성현의 가르침을 배워보는 신명심보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남은 누구인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게 만드는 정기편에 있는 말씀. 오늘은 어떤 구절을 함께 할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마원왈 문인지 과실이여든 염은 부모 지명하여 이 가등문연정 구 불가언이 아니라. 마원이 말하였다. 남의 과실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 하여 귀로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마원이 한 말인데 출처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해설 알아보겠습니다. 마원왈, 마원이 말하였다. 마원은 중국 후한 때의 명장입니다. 티베트 쪽을 정벌하고 흉노를 토벌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죠. 문인지 과실, 남의 과실을 듣거든. 문은 듣다는 뜻인데요. 부수가 문문부가 아니라 귀이부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남을 가리킵니다. 지는 종속을 나타내는 구조조사입니다. 못못의로 해석하죠. 과실에서 과는 명사로서 허물을 뜻합니다. 그릇할 오자와 결합된 과오는 잘못을 뜻하는데요. 실도 허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과실은 허물, 과실을 뜻합니다. 염은 부모지명,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 하여. 여는 못못과 같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못못과 같이 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지요. 여반장이란 말이 있는데요.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일이 매우 쉬움을 이룹니다. 뒤집을 반 손바닥 장자를 씁니다.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부모를 가리킵니다. 지는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조사로 쓰였습니다. 명은 이름을 말하는데요. 지금이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무런 허물이 될 수 없고 또 친근감의 표시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어른, 특히 부모나 임금의 존함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꺼릴 휘자를 써서 휘라고 하는데요. 천자의 존함을 부르는 것은 가장 큰 금지의 대상이어서 이를 나라국자를 써서 국휘라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형을 당하거나 커다란 재앙을 당하기도 했지요. 집안의 경우는 집가자를 써서 가휘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피할 피자를 써서 피휘라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나중에는 휘라는 말 자체가 이름이란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가등문, 귀로 들을지언정. 이는 귀를 말하죠. 보통 오를 가자, 얻을 득자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결합된 가득은 보통 허가나 가능을 나타내는데 본문에서는 가능을 나타내며 뭐뭇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 불가언야, 입으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구는 입을 말하죠. 불가는 뭐뭇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금지를 나타내는데요. 가에는 뭐뭇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는 말하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야는 긍정이나 단정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며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원왈 문인지 과실이여든 염은 부모 지명하여. 이 가등문연정 구 불가언이 아니라.
마원이 말하였다. 남의 과시를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 하여 귀로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바위 덩어리로 보이는 반면 자신의 허물은 모래 알갱이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신명신보감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아주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춘의 상징인 여드름이 나면 아, 이제 사춘기구나 하고 생각들 합니다. 또 젊은이처럼 혈기왕성한 어르신에게는 회춘하셨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사춘기는 무슨 뜻이고 또 회춘은 무슨 뜻일까요? 두 말에는 공통적으로 봄춘자가 들어가는데요. 봄을 생각하는 때, 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봄춘자에 대해서 다각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갑골문에서 춘자는 회의자이면서 형성자인 특수한 글자입니다. 왜냐고요? 이 글자의 구성을 보면 해를 뜻하는 일자와 나무를 뜻하는 목자와 목 대신에 풀을 뜻하는 초자가 있기도 합니다만 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준자가 춘자의 도금을 대표하는 동시에 초목에 싹이 나는 것을 상형하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글자가 표현하는 것은 햇빛이 두루 비치는 가운데 초목에 싹이 나서 생기발랄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춘자의 본래 의미는 1년 춘화추동의 첫머리인 봄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봄은 음력으로 정월, 2월, 3월을 가리킵니다. 1년 12달을 4계절, 즉 넷으로 나누면 계절마다 석 달씩 해당되죠. 춘화추동 계절마다 첫 번째는 만맹자를 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중자를, 세 번째는 끝 계자를 씁니다. 그래서 맹추는 음력 정월, 중추는 음력 2월, 계추는 음력 3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춘계는 봄철을 말하고 봄날에 느끼는 나른한 증세를 곤할 곤자, 증세 증자를 써서 춘곤증이라고 합니다. 춘추라는 말이 있죠. 봄과 가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봄, 가을에 입는 옷을 옷복자를 써서 춘추복이라고 하죠. 춘추가 4계절을 대표하기도 하는데요. 1년에는 봄과 가을이 하나씩이므로 춘추로 1년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 상나라 때와 주나라 초기에는 1년을 단지 춘과 추 두 계절로만 나누기도 했습니다. 갑골문에는 여름을 뜻하는 하자는 보이지 않고 동자가 있기는 하지만 끝나다는 뜻의 종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이 춘추는 해나 세월, 사람의 나이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는 나이를 높여서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이죠. 춘추 대신 연세를 써도 됩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듣는 어르신 기분 나쁘겠죠. 혀를 끌끌 차면서 가정교육이 되먹지 않았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추는 젊을 때를 이르기도 하는데요. 풀을 청자와 결합한 청추는 새싹이 파릇파릇 돋는 봄철이란 뜻으로 젊은 나이를 가리키죠.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회자를 쓰는 회추는
다시 젊어지다는 뜻이 되죠. 이 회춘에는 물론 봄이 다시 돌아오다는 뜻도 있고요. 특히 노인이 중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을 때에도 씁니다. 또 남녀의 정욕을 춘자로 나타냅니다. 뜻 정자를 써서 춘정이라고 하면 봄의 정취란 뜻도 있지만 남녀 간의 정욕을 뜻하지요.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생각할 사자, 때 기자의 사춘기입니다. 이 말은 봄을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남녀 간의 정욕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뜻인 것이죠. 봄춘자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니 한자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지요. 이게 바로 한자의 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자와 한문의 본색을 과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한문에 대한 궁금증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한문 문답 코너에 질문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하시고 두 발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왔을까요? 초점하고 초점 중에 어떤 것이 맞나요? 어떤 때는 받침에 시옷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는지 정말 아리송하네요. 동생은 시옷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저는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아이스크림 내기했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네, 누가 이겼는지는 천천히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가끔씩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사이시옷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뭇잎이나 수돗물처럼 고유어끼리의 합성어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의 경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원래 한자어끼리 결합한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가 6개 있습니다. 즉 곳간이나 셋방, 숫자, 또 퇴간이나 횟수, 찻간 등 6개의 한자어만 빼놓고 일체의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기상의 문제이죠. 이 6개의 예외 중에 사이간자가 들어간 말이 3개나 되네요. 곳간, 퇴간, 찻간이 그 예입니다. 간자는 원래 달빛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타낸 글자인데요. 그래서 본래 의미는 문틈이죠. 이 글자는 일정한 공간 내지 방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저장해 두는 곳을 뜻하는 곳간은 곳집이라고도 하는데 창고 고자를 쓰는 한자어 고간이 원말이지요. 한자어로는 보통 창고란 표현을 씁니다. 퇴간은 원래의 칸살 밖에다 딴 기둥을 세워 만든 칸살을 가리키는데요. 원래는 물러날 퇴자이지요. 지금의 아파트에선 볼 수 없지만 전통 한옥에서 보통 퇴마루가 있는데요. 이 말도 물러날 퇴 플러스 마루로 구성되어 사이시옷이 들어간 경우이죠. 원래의 칸살 밖에 달아낸 마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찻간은 차의 짐칸 또는 화물칸 말고 사람 타는 곳을 말하죠. 술에 차자를 씁니다. 나머지 3개를 더 보죠. 셋방은 세를 내고 빌려 쓰는 방을 말하는데 세낼 세자에 방자를 씁니다. 숫자는 수자에 글자 자자를 쓰지요. 횟수는 되풀이되는 일이나 차례의 수효를 가리키는데요. 돌회자 수자를 씁니다. 따라서 탈초자 점점자의 초점은 초점이 아니라 초점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초점이라고 하죠. 다행히 질문 주신 분이 이겨서 형체면이 살게 됐네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구상한 미래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인데요.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혼란하고 불안한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힌트를 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미래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